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01페이지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부터 보도록 합시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을 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취득한 날의 금액과 양도한 날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도 알아야 되고 양도 시기를 함께 고려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비과세라든가 세일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라든가 세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되는데, 그래서 취득 양도 시기를 함께 고려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취득 양도 시기의 원칙하면은 양도 차익을 산정한 취득 양도 시기는 자산에 대한 대금을 깨끗이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 되는데, 이 대금 청산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도세 취 양도시기 원칙을 따질 때 대금 청산을 따지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든 늦게 받든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봐서 원칙적인 양도 취득 시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을 저는 강조하려고, 특히 지방세법과 좀 혼돈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대금을 받으면 얼마인지 돈 헤아려 봐야죠. 그래서 양도세 취 양도시는 대금 청산한 날 돈을 세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돈을 세다 보면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침도 바르고 이렇게 침도 뱉어서 돈을 헤아리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은 취득 양도식의 원칙은 침 발라가면서 돈 세는 날, 이렇게 연상해서 구분해야 지방세법상 규정과도 구분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로 삼는다면은 계약상 잔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외 없는 원칙을 얻겠죠. 그래서 외외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칙의 대금 청산을 확실히 잡아야 외진 정리가 되는데, 한번 다시 하면은 이 대금 청산의 이 대금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판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금 청산의 시기를 따질 때 대금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양수자가 부담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의 대금에 제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외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줄여서 등기 접수일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주의드리지만은 계약상 잔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은 침 발라가면서 돈 세는 날 외가 등기 접수일이 있는데, 등기 접수일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인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또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 접수일로 한다. 끝. 그래서 원칙은 청산, L은 등기 접수일로서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하죠. 그래서 자 301페이지에 한번 자 예제 한번 봐보세요. 301페이지에 자 우리 확인 문제 다음같이 양도소득세를 자 고려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가 될까? 계약일 있고 중도금 있고 계약상장금, 살상장금, 등기비 접수일이 있는데 자 원칙은 대금청산이죠. 대금청산은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사실상장금 지급일이 6월 10일이 되죠. 6월 10일. 계약상 잔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등기의 등기 접수일이 6월 20일이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6월 20일이니까 자 청산도 분명한데 자 청산 전에 등기 안 했죠. 후에 등기했죠. 그래서 6월 10일이 취등 양도시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6월 10일이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만 나오길 바라죠. 우리 기출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 이 외외적인 의미가 되는데 굳이 말하면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자 거래에 있어서 특수한 매매에 있어서 양도 취득시를 따지게 되는데 자 첫째로 장기 할부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 취득 양도 시기는 3점을 찍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등의 인도일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사용 수익일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일.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 세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정리할 때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할부금 수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허져서 저는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 앞자를 따보니까 소인사가 되죠. 소인사나 우리가 중국의 소림사가 있죠. 그래서 소림사에는 스님들 중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소림사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림사 중 빠른 날 이렇게 해서 소림사나 소인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선에 할부금 수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다음은 자가건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가건설 건축물. 자, 스스로 건설한 건축물이죠.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도 2015년 개정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데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용일로 하겠다. 그래서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 자 다음은 상속 또는 증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인 자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는 무상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상에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양도일은 청산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래서 기간의 차익을 산정이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 하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증여받은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 계약일 아니면서 상속 증여한 취득한 자격은 상속해둔 증여받은 날로 한다. 굳이 말하면 이 상속 개시일과 증여받은 날은 취득 양도 시기에 있어서 취득 시기를 의미하고 있겠죠. 양도 시는 대금 청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도 증여받은 날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민법상 시효 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상 시효 취득에 있어서 자, 이런 민법 정리하겠지만 이 시효 취득도 점유 개시된 날 점유 개시일로 하지 시효 완성일이 아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일로 한다. 취득세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 시효 취득이란 역시 점유의 개시일도 취득 시기 의미가 되겠죠. 취득 시기 의미가 되겠다.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 다음에 공치법에 따른 수용되는 것입니다. 수용. 자, 그러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 취득 시기를 따질 때 역시 세 점을 찍어서 자,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 있고, 자,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대금 청산, 수용 개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빠른 날. 그래서 자, 공치법에 수용된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청산은 원칙이고 등기는 외외죠. 그래서 원칙과 외외 그 사이에 수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은 가운데 중을 생각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요. 그래서 위아래든 좌우든 청산과 수용과 등기 중 빠른 날 양도 시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수용에 따른 피수용자가 보상금 수취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상금 너무 적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 보상금을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취득 양도 시기는 소송 관련 확정 판결일로 하는 겁니다. 확정 판결일로 하겠다. 그래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대한 소송 관련 판결 확정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2015년도 신설 규정 의미로서도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수용된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 이렇게 정리하지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소송 관련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것. 자, 다음은 미확정된 자산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미확정 자산에 있어서는 너무나 편하게 미완성사는 완성된 날, 미확정된 자산은 확정된 날로 하죠. 그 말은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기 전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는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 양도 시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생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은 완성. 이렇게 패턴을 잡아서 양도 시기를 따지면 되겠다. 다음은 이제 자, 환지 처분에 한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에 따른 토지의 취득 시기를 고려할 때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한다. 취득일. 그러니까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인데 환지 처분이라는 공법서 정리하겠지만 교반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있습니다. 일명 증한지 감한지 될 수가 있는데 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하는 겁니다. 다음 날로 한다. 그래서 환지처분에 있어서는 증한지 감한지 땅을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증가 환지처분의 주인 양도시기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지만 증가 감소된 경우에는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증감된 토지에서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 길로 한다는 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본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권리면적, 환지처분이 한 권리면적을 보니까 여기 7,000제곱미터다. 7,000제곱미터에 칩니까? 자, 권리의 땅을 얼마를 교부받았냐면 환지처분에서 교부면적이 예를 들어서 8,000제곱미터다. 8,000. 자, 그럼 증한지가 됐죠. 이럴 때 이 8,000제곱미터를 양도 팔았을 때는 자, 가액의 비교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증한지된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는 자, 원래 권리 면적 7,000제곱미터하고 1,000제곱미터를 쪼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7,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원래 권리 면적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이고, 자, 취득일로 하는 것이고, 1,000제곱미터는 증환지된 땅이죠. 증환이 땅이 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 환지 처분, 자,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자주 나오는 규정인데 이것들 환지 전 것이냐 공고가 있는 다음 날이냐 이 규정의 구분에 있어서 이 규정의 문장 구분을 잘 봐야 된다서 전체가 전도, 전체가 다음도 아니고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한지 감한지 땅을 생각하면서 공고가 있는 다음 날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양도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할 거 다 했습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주식은 사실 양도한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런 큰 틀에 근데 특수한 경우로 교재 11번에 이렇게 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여러 사람 취득해서 팔 거 아니요. 사서 팔고 그럴 텐데 자, 양도 자세는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겠다. 자, 경우에 대해서는 좀 잘난 척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first in, first out. 자, 먼저, 자, 들어온 게 먼저 팔았다는 그 말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팔았다고 본다. 그래서 어차피 흐름을 생각하니까 취득 시가 양도 자산의 취득 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먼저 first in 취득한 자산을 first 먼저 out 팔아도 양도한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뭐 영어 좀 써봤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P4라고 하거든요. P4는 맛이 없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삐뽀 취득 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은 삐뽀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산다고 해서 뭐 단순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게 속에 삐뽀 이러면서 문장이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삐뽀 이런 말이 들었더라. 그래서 연상에서 구분. 자, 그런데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샀던 시기고 양도 시기는 현재 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된 거라면 양도 차익 산정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차익을 함유로 산정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를 실제 취득한 날이 있지만 취득 시기를
법으로 잡아주겠다를 취득식이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식이 의제에 대해서는 자, 법으로 잡은 의미가 돼서 취득식이 의제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1985년 1월 1일과 1986년 1월 1일로 구분이 되는데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1번, 2번, 4번인 경우는 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85년 12월 30일 예전에 취득한 경우에 3번인 경우는 86년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갑자기 번호가 뭡니까? 1번, 2번, 4번, 3번 양도소득 범위가 있죠. 양도소득 과세 대상. 제가 번호로 크게 부여했잖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그랬을 때 1번 하면은 토지 건물 팔 때. 토지 건물의 의제 취득일은 85년. 부동산의 관한 권리 하면은 85년. 4번은 기타 자산인 경우에 85년. 3번은 주식이 되겠죠. 주식에서는 86년이 되죠. 그런데 자, 2016년도 과세형 범위에 추가된 게 있죠. 파생상품이 있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제진가 대상에 추가가 됐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가 우리 시장 거래가 옛날부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제를 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 취득에 있어서 자, 파생상품은 일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은 관련이 없고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는 85년 1월 1일 날 주식에 대해서는 86년으로서 대상 구분에서 요 주식만 조금 다르더라. 일반 부동산 그룹은 85년 1월 1일 자, 주식인 유가증권 그룹은 86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된 겁니다.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 규정을 한번 한번 지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4페이지 확인 문제 8번 봐보세요. 자, 우리 최근 문제죠.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양도시를 한번 따져보자. 첫째,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시효 취득이죠. 시효 취득에는 점유 개시한 날로 하죠. 등기 접수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타입화 나올 틀렸겠죠. 2번에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4번, 장기 할부 조건이 나왔죠.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임사증 빠른 날. 자, 맞죠? 소임사증 빠른 날. 5번, 상속을 한 취득한 부동산이죠. 상속을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의 패턴도 한번 확인하시고 취득 양도 시에는 여러 지금 규정에 단독적으로 잘 나오지만 종합문제 물을 땐 꼭 끼어드는 게 양도시 규정인데 칠판문제 같지만 적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암기들도 활용도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307페이지에 비과세 양도소득을 봐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자, 좀 요 부분만 좀 지우죠.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 비과세. 자, 이걸, 자, 우리 소득세법의 규정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가
구분열거 돼 있듯이 비과세 규정도 구분열거가 돼 있는데 뭐 여러 번 지방세법에서 정리했지만은 비과세 규정은 신청도 할 필요 없다. 계산할 필요도 없다. 안 내는 규정이다. 그 말. 이럴 때 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규정은 크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파산선고. 파산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자, 파산선고는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두 번째, 농지.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세 번째 가장 키죠. 자, 자세히 하겠지만 주택과 그의 부속 토지, 양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비과세 양도의 범위가 되는데 이 주택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거주 이전 등으로 2주택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법률에 따른 비과세 큰 틀은 세 틀밖에 없죠. 파산, 선고, 농지의 교환, 분합,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큰 틀이 있는데 첫째, 그럼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파산법에 따라서 손든 상태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이 탈지라도 과세는 안 하겠다. 그 말에서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를 교환한다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농지. 자, 이 농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농지의 범위에 있어서는 논밭, 전이라든가 닭, 논밭에서 논밭, 전답을 의미한다. 전답, 지방세법상 취득세세 농지 범위는 전답에 과설의 목장 용지까지를 포함해서 농지 범위였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농지 범위는 전과 답의 과손까지가 농지 범위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범위는 전답을 의미한다. 근데 전답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공부상 지목의 무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비과세 농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비과세 농지 범위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죠.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대토가 있거든요. 자, 농지 대토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있는데 지금 비과세 양도소득인데 농지 대토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은 굳이 하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고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감면 규정이 됩니다. 감면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서 면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면 면제 대상은 세금을 계산해서 신청에 의해서 안 내는 겁니다. 감면 50% 감면 100% 감면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은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이지
대토는 아니다. 뭐 대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팔고 다른 소유의 농지를 취득하는 걸 대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교환, 분합으로 발생한 소된 비과세 범위가 되는데 교환은 서로 바꾸는 거죠.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분합이 뭐냐? 분합은 줄임말로서 분할과 합병. 자, 쪼갠다거나 합치는 것. 분할, 합병을 줄여서 분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용된 용어가 그냥 정서로 농지, 교환, 분할 또는 합병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분합 이러니까 왠지 어려운 말 같아요. 줄임말이잖아요. 분할과 합병을 줄여서 분합. 그래서 농지를 서로 바꾼다거나 쪼갠다거나 합친다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교환분합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건이 충족이 되는 그 요건이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이게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교환분합의 비과세 요건에 이 가액 기준 요건은 100% 해줘야 됩니다. 100%.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되는데 그 의미는 교환에 있어서 합당한 교환을 찾는 겁니다. 어느 일방에 치우친 교환은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 교환했다. 소유 농지를 교환했다. 그럴 때 갑의 농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고 을의 농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짜리였다. 예를 들어서 공급이다. 이럴 경우에 자, 갑의 농지와 을의 농지를 교환했을 때 현금 수수가 있든 없든 간에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데 그는 양도 차익이란 1억과 취득가액의 비교라고 그랬죠. 10억과 취득가액의 비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교환이 지금 농지 교환에 있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없냐 봤더니 쌍방 토지가의 차액을 보니까 차액이 9억이죠. 9억. 자,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이 10억이죠. 자, 10억에 4분의 1 하니까 2억 5천이 되죠. 2억 5천. 자, 그랬을 때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2억 5천보다 같거나 작지 않죠. 이럴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을이 거의 왔답니다. 왜? 자, 을은 10억의 농지를 갑의 농지하고 바꾸면서 모르면 모를까 9억 상당의 대가를 더 받아올 거예요. 그러지 않고 1억 농지와 10억 농지를 아무 서로 대가 없이 바꾼다면 을은 미쳤지. 갑은 땡 잡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세금도 을은 세금도 안 내고 9억도 챙기니까 왔다지. 그런 걸 보는 게 세금이 아니. 세금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요건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이 너무 치우치는 심가 이런 교환은 안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비과세를 받으려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자, 갑의 농지도 만약에 10억이라면 쌍방토의 차액이 자, 0이죠? 차액이 없죠? 만약에 10억이라면 자, 그러면 큰 편의 가액의 2분이니까 역시 2억 5천이죠? 이럴 경우는 이 2억 5천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이럴 경우는 쌍방 모두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 4분의 1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농지의 교환 분합의 요건이죠. 교환 분합 하면 글자 수가 몇 자죠? 줄여서 쓰죠. 교환 분합은 4자죠. 4자니까 4분의 1.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4자니까 4분의 1. 이렇게 연관해서 정리하는데 이런 비과세, 자, 가액 요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국가, 지자체가 교환한다거나 국가와 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 농지하고 교환한다거나 하지만 경작상 필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교환에 있어서 경작상 필요다 그 말.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경우에 비과세에서 자, 쌍방에 대한 요건하고 경작상하고 이렇게 플러스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자, 나중을 좀 지켜보겠다 하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는 자, 갑이들은 교환이 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제촌 작용하나여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제촌 작용이란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하나여 비로소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도요. 자,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하나여 비과세를 받는데 두 가지인데요. 3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고 싶은데 수용될 수가 있잖아요. 공직법에 수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제촌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될 경우는 3년 내에 수용될 경우는 3년 이상 제촌 작용에서 간주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지 소재지 하면은 자, 세 틀이 있는데 이 세 틀도 이 원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 하면 우리 학창 시절 때 뭐 사회라든가 문화 뭐 지리 등을 뭐 해서 생각나면 농지는 이런 표시잖아요. 자, 그래서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농사 지을 때 농지 소유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아,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그 옆에서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소유. 그런데 해당 농지에 자, 붙어 있는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도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도. 그런데 붙어있지 않는 연접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이에요. 직선 거리 30km 이내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지로 보겠다. 그럴 때 이 30km도 2015년도 개정 내용. 자, 조금 더 확대가 됐죠. 제 농지 소재지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km 이내입니다. 네. 시군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부터 해서 이런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환 당시 비과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3년 이상 제촌 작용하지 않으면 비과세의 규정이 과세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비과세 농지에 따른 범위를 봤는데 이런 비과세 농지가 있는 반면에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겠다. 아, 농지인데 무슨 또 제외된 농지가 있냐. 봐줄 만큼 봐준 농지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봐줄 만큼 봐준 농지 의미는 뭐냐.
특광시, 특별시, 시적, 일반, 시적 이상의 주거적 안에, 주거적 안에, 주거적 안으로 편입됐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자, 환지 예정. 자, 그래서 편입된 날로부터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기 때문에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 농지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도의 농림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돼서 주거적으로 편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정도 여유 줄 테니까 빠져나가든 팔든 해라.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3년이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기 때문에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요. 우리 주의해 봐보세요. 자, 이런 시지역 이상의 주거적으로 옛날 시골 지역이 편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지가 도시 편입이 돼가지고 많이 있는데 땅값도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 땅이 교환대원에서만 비과세 받으면은 아주 어떻겠어요? 반이 봐줬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제외되면서 3년 지난 농지입니다. 지난 농지는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 농지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비과세 우리 농지에 대한 범위까지 해서 주는데 많은 내용 같지만 해서 지금 정리한 내용들은 시험에 나도 복잡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10번 봐보세요. 자,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봐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경우에 교활한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농지에 거주 경작 3년 이상이 되겠죠? 3년 이상 제촌 작용. 그런데 수용된 경우는 3년 내 수용될 경우는 포함이 되더라. 3년을 못 지켜도 비과될 수가 있더라. 그러면 또 3년 이내에 교환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얼마 이하? 내자죠? 4분의 1 이하이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거면서 3년 이상 제촌 작용 수용되는 3년 내 수용되는 포함이 되고 가액기한 요건에 4분의 1 이하가 요건이 있죠. 이런 걸 한번 가로에 집어넣기로서는 유형처럼은 규정적인 요정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규정을 확실히 정리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지를 좀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비과세 꽃이라고 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